어느 날 전쟁의 신 아레스는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바로 달려간 곳에서 그가 본 것은 강간당할 위험에 처한 자신의 딸 알키페였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아레스. 그는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이에 올림포스에서는 주요 신 12명이 모여 재판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끼리 분쟁이 난 상황. 그냥 둘이 치고받고 할 법도 한데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고발합니다. 신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사법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높은 신 한 명이 혼자 판결하는 것이 아닌 12명의 신이 모두 모여 다 함께 판결한다는 건데요. 바로 현대의 배심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오랜 논의 끝에 신들은 아레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심제의 시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 재판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특권층이나 소수의 집단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 존재했던 배심 제도는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진 못했습니다. 배심제가 다시 등장한 건 13세기 유럽. 이때 유럽은 신성재판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신성재판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뜨거운 불판 위를 걷게 하는 등 다양한 물리적인 고통을 준 다음 그 사람이 무사하면 무죄, 죽거나 다치면 유죄인 재판이었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신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재판이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한 방식인 만큼 당시 사람들도 재판 결과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점차 적을 제거하기 위해 신성재판을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렇게 황당한 방식의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죽어가던 바로 이런 시기에 영국에서 고대 아테네 방식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배심제가 탄생합니다. 영국을 헨리 2세가 통치하던 시절, 영국에서는 토지 소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진상을 알아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헨리 2세는 이 방식을 체계화하여 12명의 배심원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배심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에 비해 죄의 판단보다는 정보 제공 역할이 더 크긴 하지만 조금씩 배심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던 중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신성재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심원 제도가 새로운 재판 시스템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15년에 제정된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서 자유민은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규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배심원 제도가 재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의 배심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심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왕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왕의 뜻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배심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마그나 카르타에 배심제가 규정된 지 약 400년 후인 1670년, 배심제에게 독립적인 권리를 확립해주고 자유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부쉐 사건인데요. 어느 날 2명의 사람이 영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둘은 집회 선동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죠. 이 사건을 맡은 배심원들은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결론 내리죠. 하지만 당시 재판장이자 런던 시장이었던 스탈링은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철회하지 않자 그들을 3일 동안 감금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죠. 이러한 압박에도 배심원들은 무죄 판결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배심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고 판결을 이유로 배심원들을 처벌하거나 처벌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배심원 전원을 석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법관이나 권력자들에게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배심 제도가 확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배심제, 이런 배심제를 한 발자국 더 발전시킨 것은 미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배심 제도가 가장 깊게 뿌리내린 나라 중 하나인데요. 1776년 세계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성한 독립선언문에는 독립의 이유 중 하나로 영국이 수많은 사건에서 미국인들이 배심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초기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배심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립혁명으로부터 4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40여 년 전인 1735년, 당시 미국의 한 주간지 발행인이었던 존 피터 쟁어는 영국 총독을 비난하는 글을 주간지에 실었고, 이로 인해 선동죄로 기소됩니다. 쟁어의 변호인은 이 재판이 영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미국인의 자유와 직결된 재판이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고, 배심원들은 쟁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이후 언론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식민지인 미국 언론에 대한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배심제가 영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약 30년 후 영국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의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민사법원이 아닌 배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해사법원에 기소하게 되고, 결국 미국인들은 그 재판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죠. 영국은 잠깐이나마 만족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태도가 미국인들의 불만을 증폭시켰고, 결국 미국 독립의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독립혁명 당시의 미국에선 배심제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여 미국의 헌법 제3조 2항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은 배심제로 한다고 명시하여 누구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약 4년 후인 1791년 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7조에서 소송에 걸린 액수가 $20를 넘는 경우 배심원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 따라 형사뿐 아니라 민사의 영역에서도 배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비로소 원하는 누구나 법관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현대의 배심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